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순입니다. EBS에서 이제 스타 강사 특강의 강연을 한번 맡아달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지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 인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내 강연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좀 불쌍한 기분이어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 즐거운 강연이 좀 돼보자 해서 마지막 인사는 즐거웠습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맞춰서 재미있는 어떤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면은 요약하면 뻔하죠. 뭐겠어요? 공부해. 그렇죠?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저의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되기까지 얘기를 하고, 요 인트로가 이 뒤에 나오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이 싫어진 이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잘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복선과 암시가 깔려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 선생님이 되기까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학을 되게 잘하고 좋아했어요. 잘해요. 당연하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야죠. 그렇죠? 이딴 거 잘하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랑 지금 좋아하는 건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하는 건 좀 빠르게 답을 맞춰서 남들보다 좀 빨리 답을 맞추고 잘 풀어서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나시나요? 닭과 토끼 문제? 기억나죠? 그죠? 초등학생 때 닭과 토끼를 합치면 10마리다. 닭다리와 맛있죠? 그죠? 네. 토끼 다리를 합치면 26개의 다리가 있다. 닭은 몇 마리고 토끼는 몇 마리인가, 이 얘기요.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것의 솔루션은, 이것의 해법은 닭이 1마리고 토끼가 9마리일 때 다리가 몇 개, 닭이 2마리고 토끼가 8마리일 때 다리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일일이 표를 만들어 찾는 거였어요. 아주 근성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초등학교 수준의 풀이였죠.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들었는데, 닭과 토끼의 마리수인 10마리를 2배 하면 얼마예요? 20이죠. 다리수 26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3이죠. 그러면 20에서 13을 빼면 얼마예요? 7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닭의 마리수래요. 그리고 닭다리와 토끼다리 합쳐진 26을 2로 나누면 13이죠. 거기서 10을 빼면은 3이죠. 그게 토끼의 다리수래요. 이거 뭐죠? 사실 이 문제 원래 푸는 해법이 뭘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죠. 그쵸? 똑똑해요. 훌륭해요. 예.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풀이를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이 해법을 어디선가 듣고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생 때 다른 친구들이 힘들게 막 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풀 때 선생님은 순식간에 답을 착착착 냈죠. 국선아, 너 공부 잘하는구나, 수학 잘하는구나 칭찬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의 또 다른 솔루션을 듣게 됐는데요. 자, 어떤 솔루션이었냐면, 닭은 다리가 몇 개? 2개. 토끼는 다리가 4개인데 토끼 다리를 앞다리 2개랑 뒷다리 2개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요. 그리고서 닭다리 2개와 토끼 뒷다리 2개를 먼저 셉니다. 그럼 다리가 총 몇 개죠? 여기까지? 20개죠. 닭다리 2개와 토끼 뒷다리 2개씩 하면은 20개 다리가 있죠. 그럼 26개의 다리에서 20개 다리를 빼면 몇 개 다리가 남아요? 6개의 다리. 그 6개의 다리는 뭡니까? 토끼의 앞다리죠. 그쵸? 자기도 모르게 이거 따라하게 되죠. 그죠? 예? 토끼의 앞다리 2개씩 있는데, 그럼 토끼는 몇 마리예요? 3마리죠. 어메이징. 언빌리버블. 너무나 명확한 논리적인 설명에 빠져버렸죠. 이게 진짜 수학이구나. 논리적인 설명이 제대로 받쳐줘야 할 수학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건 진짜 수학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푸는 것인가,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점 수학이 재밌어지고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안국선은 이제 커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3이 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수학이 여전히 좋았어요. 평생 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평생 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의 눈높이에서 평생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누구예요? 수학 선생님. 아, 그래, 난 수학 선생님이 돼야 되겠어. 그때 다짐을 합니다. 고3 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잠깐 먹는 얘기를 좀 하면, 급식을 먹는데요.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자, 급식을 먹는데, 급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급식이라는 건 영양사 선생님이 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그런 식단을 퍼펙트하게 짜서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맛없다고 막 반찬 흥둥이 안 먹고 버리고 아예 안 받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아무리 5대 영양소를 갖춰놓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급식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한 학생이었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학 선생님, 수학이라는 얘기랑 연결시켜서 또 생각을 했어요. 수학도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학문인데 되게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수업 들다가 이렇게 기절해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안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멀리 보면 크게 얘기하면 논리력을 기르는 학문이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학문이고, 짧게 보면 입시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근데 듣기 싫고 하기 싫고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된다면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 자꾸만 칠판을 보고 싶게 만들고 자꾸만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싶고 자꾸만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수학 선생님이 되자라는 결심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업 준비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수학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냐? 수학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 뜻부터 찾아봤어요. 한자로 뭡니까? 샘수의 배울학이죠. 샘수의 배울학이에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샘수의 배울학, 수학은 숫자를 다룬 학문이다, 수를 연산한 학문이다라고 많은 착각들을 하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하다가 이제 계산을 가끔 틀려요. 그러면은 학생이 선생님 계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이제 계산 틀린 고치면서 멋쩍게 이제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이, 미안해, 선생님이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약해.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수학은 숫자를 다루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근무하면 참 좋은 게 뭐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학교에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 전문가가 다 계세요. 한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게 이런데 이게 수학이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이거 맞나요? 그랬더니 한문 선생님이 원래 샘수의 배울학인데, 이 샘수라는 한자가 배울학자의 앞에 붙으면요, 한자는요 하나의 단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샘수라는 단어가 샘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배울학자 앞에 붙으면 도리, 이치를 뜻하는 이치 숫자로 바뀐대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리를,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영어도 찾아봤어요. Mathematics.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가로 열고 첫 줄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from Greek, 그리스어에서 왔다. 마테마. 자, 그 뜻은 뭐냐? 지식, knowledge, study, learning, 공부, 지식, 배움, 이런 뜻에서부터 온 단어라는 거죠. 라틴어까지 그 근원을 찾아보면 정신수양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 종이랑 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애당초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데아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자,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점과 직선인데요. 점, 직선,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학에서 정의하는 점과 직선은 면적이 없는 도형이에요. 근데 아무리 얇은 펜으로 내가 선을 긋든 점을 찍어도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장갑식이면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 수학에서 얘기하는 점과 직선은 현실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당초 현실 세계에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얘기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종이랑 펜만 있으면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인 거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선생님 대학생 때
혹시 뭐 대학생 뭐 언니 오빠 형 있는 친구들은 뭐 과제 레포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과제 레포트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숙제했니? 대학생이 돼서도 숙제했니? 너 숙제했어? 교수님이 왜? 교수님이 2번부터 10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럼 숙제죠. 숙제죠. 예, 우리는 도서관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연습장 이면지랑 펜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얘기를 잠깐 또 조금만 더 하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공부를 했었고 대학교 1학년이 딱 돼가지고 수학을 공부했는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은요, 자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가 이제 교과서가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교과서 이해가 됐으니까 문제집을 한번 풀어볼까? 이럽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은요, 교과서가 이해되지 않아요. 교과서부터 막혀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수학은 교과서에는 연습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설을 보죠. 해설을 볼까 이러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는 1학년 때는요, 모르겠어요. 연습 문제 해설을 딱 펼쳤는데 해설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자를 위하여 남겨둔다. 이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풀다가 몰라요. 막혀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랬는데 대학교에서는 친구가 없다고요? 푼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푼 친구가 없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수학의 차이점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요, 연산법에 좀 치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수학을 하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요,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보시면은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의 정의가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수열의 값이 알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맨날 엄밀해야 된다라고 수학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가까워지면은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뭐 한 이 정도 가면 아직 덜 가까운 거고, 한 이렇게 가야 되게 가까워지는 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진짜 수렴의 정의를 정확하게 공부하면 고등학생 수준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연산법에 치중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수학이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를 많이 낮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를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싫어하는 과목 부동의 1이죠. 오죽하면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스승인 유클리드에게 수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나?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왕도 수학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수학이 싫어졌을까? 도대체 수학이 싫어진 이유는 뭘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유형별 문제풀이만 합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만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 만화나 영웅물에 나오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 만화나 영웅물 같은 거 보면은요, 무슨 맨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한 마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악당을 물리쳐요. 그럼 다음 편에는요, 한 나라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더 센 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악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멸망시킬 정도의 파워를 가진 악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센 적, 더 센 적, 더더더 센 적, 더더더더 센 적을 물리치는 형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죠. 처음에 기본 개념서 공부하죠. 예제집 풀고 나서 조금 쉬운 문제집 풀죠.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문제집 풀죠. 더 어려운 문제 풀죠. 더더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아주 틀린 방법만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라는 게. 그렇게 점점 어려운 문제집으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맹목적으로 자꾸 문제만 풀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막히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답지의 유혹을 받죠. 나 보고 싶지 않니? 그죠? 그리고서 답지를 보고 어때요? 감탄하죠. 판타스틱. 내 거라고 믿죠. 성공적.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너의 착각이죠. 오타가 아니죠. 저거는 시적 허용이죠. 그죠? 예, 그것은 너의 착각.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됐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자습하는 거 쭉 보면은요, 문과건 이과건 뭐 1학년이건 3학년이건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낮죠. 절망하죠.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수학 성적을 오르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느낌으로 오르냐면요, 함수 좀 배웠다는 친구들은 조금 익숙한 함수인데요, 무슨 함수죠? 가우스 함수죠. 수학 성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요. X축은 학습량, Y축은 성적.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쭉. 근데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절망을 느끼고 포기를 하기 쉽다라는 거죠.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그 아침에 화장실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이런 비연이 있나, 그죠?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줍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숨 돌리고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죠. 그럼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수학도 그렇거든요. 거기서 할 때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결과가 팍 하고 나오는데, 보통 그 전에 멈추죠.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그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것보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정을 고민하는 게 진짜 그 수학의 본질일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시험이 짧은 시간 내에 자판기처럼 1번에 이렇게 답을 내는 시험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험에 반응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수학을 싫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선생님 생각에 수학 시험은 한 2박 3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단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자, 점심 먹고 계속 시험 보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데, 그분의 말씀 보겠어요. 수학은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자, 그런 거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식. 혹시나 이제 나중에 뭐 이거를 이제 뭐 수학 선생님들도 볼 수도 있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꼭 한 번씩, 꼭 최소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질문. 선생님, 수학 배워서 어땠어요? 거스름돈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한 번씩은 듣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수학 선생님은 당황을 하다가 국선아 그게 말이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그게 수학을 왜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같은 걸 배워야지 네가 그 원리합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원리합계를 이해해야지 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은행에 가서 막 이자를 받을 때 너가 돈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단다 라고 설득을 해요. 몰라도 되죠. 뭐 은행 가가지고 하면은 뭐 은행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시죠. 네, 고객님 1,000만 원을 월요일 1%에다가 복리 이자로 뭐 10개월 동안 입금을 하시면 첫 번장이 얼마고 등비수열에 10번장까지 합의돼 가지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컴퓨터에 다 때려넣으면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논리력, 창의력이 원래 수학의 본질이고, 문제를 어떤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력을 기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자꾸 연습하는 게 수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단순히 거스름돈을 받는 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학이 싫어졌는데, 그렇다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크게 개념에 대한 얘기와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개념 공부요. 여러분 개념 공부하라고 하면은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 뭐야? 박스, 그죠? 회색 박스, 노란색 박스, 뭐 책마다 조금씩 색깔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아무튼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에 정리해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이걸 딱 외우고 뭐의 정리는 뭐고 해서 예제 대입해보고 풀리네, 그러면서 또 유제 되니까 또 풀리네, 그게 개념 공부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걸 외우는 게 개념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개념 공부할 때는요, 최소한
원리와 발달 배경을 기본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리, 이 개념이 왜 나왔으며 이 개념이 이 예제에 왜 이렇게 풀리는가에 대한 그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왜 배우는 것이며 왜 이거를 예제에 이렇게 적용시켰는가. 대표적인 예가 1학년 때 많이들 좌절을 겪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막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나오고.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많은 친구들이 잘못 겪는 그 패턴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왜 배우는지 모르면서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왜 배우는 거냐면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 제목에 도형의 기하학이에요. 기하를 방정식, 수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이라는 게 뭐죠? 원의 기하학적 정의가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가 원이에요. 그거는 기하학적 인정이죠. 근데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을 뭐로 표현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하죠. 도형을 수식으로 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도형을 수식으로만 표현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문제 푸는 걸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은 자꾸 수식에만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기본적인 큰 틀은 도형을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요소를 좌표 평면에 자꾸 그래프를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분석해 가면서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수식 표현은 거들 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꾸 수식으로 표현하려고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파푸스 중선 정리 기억나시나요? 뭐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중선의 제곱 플러스 요 아랫변의 절반의 제곱에 합의 2배, 뭐 이거죠, 그죠? 파푸스 중선 정리를 배우고 나면요, 2학년 한 3학년 넘어가는 동안에 1학년 때 잠깐 나오고요. 그 뒤로 여러분 문제 풀 때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정리예요. 그러다가 한 이과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에서 좀 어려운 심화 문제라고 해놓고서 그 파푸스 중선 정리가 한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안녕 오랜만에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툭 나옵니다. 그러면 파푸스 중선 정리는 우리 인생에서 계속 안 쓰이는데 되게 자주 안 쓰이는 건 정리인데 1학년 때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우느냐? 왜 배우는가를 아셔야죠. 파푸스 중선 정리 왜 배울까요? 파푸스 중선 정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도형의 성질이죠.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그렇죠? 도형의 성질을요, 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더라? 좌표 평면상에 놓고 좌표를 놓고서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수식으로 증명하죠.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인생에서 최초로 도형의 성질을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파푸스 중선 정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는 그건데 여러분은 뭐만 기억해요? 결과만 기억을 하죠. 그러니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공부를 그냥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왜 배우는가에 대한 원리를 자꾸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꾸.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왜 이거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고요. 그 다음 발달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발달 배경. 쉽게 얘기하면 수학사인데요. 이 수학에서 이제 이런 단원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혹시나 이제 선생님의 그 수학도 강의를 들은 사람은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로그, 수학2의 맨 마지막 단원에 로그가 나옵니다. 로그 배울 때 로그는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은 지수를 먼저 배우고 지수의 역연산으로 배워요. 그냥 외워버립니다. 근데 로그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로그는 왜 나왔냐면 로그는 17세기에 존 네이피어라는 형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수를 가지고 그 존 네이피어라는 형님이 지수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큰 수의 곱셈을 쉽게 하려고 로그를 만든 거예요. 그럼 큰 수의 곱셈을 왜 쉽게 하려고 했을까요? 큰 수의 곱셈 필요가 많았겠죠. 왜 큰 수의 곱셈이 필요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17세기에 천문학이 그때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럼 천문학을 하려면 막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이런 걸 하려면 큰 수의 곱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천문학이 17세기에 왜 발달했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머나먼 데까지 이제 막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공위성 GPS가 있었겠어요?
그 현재 배의 위치나 항로를 뭘 가지고 했을까요? 별을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대항해 시대가 왜 열렸을까요? 머나먼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가서 무역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 후추, 정양 같은 향신료들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유럽에서 비쌌거든요. 가장 비쌀 때는 후추랑 은이랑 같은 가격이었대요. 후추 1g의 가격과 은 1g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었대요. 이게 왜 비쌌겠어요? 후추 같은 게 사람들의 수요가 높으니까. 왜 높았을까요? 17세기 유럽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식재료에 한계가 있어요. 고기 같은 거는 소금에 절인 저장육을 먹는다거나 생선 같은 건 북유럽에서 온 이제 말린 생선을 먹는다거나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추를 뿌리면 어때요? 그런 향신료를 뿌리면 맛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로그가 나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만 어느 한 링크도 반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발달 배경, 뭔가 이상하지만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발달 배경이라고 약간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 또 조금 진지한 얘기를 다시 하면 미적분. 어떤 사람은 이제 미적분과 수학은 미적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미적분이 왜 중요한 거냐? 미적분 이전까지의 수학은요, 정적인 것을 다루는 수학이었어요. 도형, 수. 그런데 미적분은요, 변화율을 다룹니다. 최초로 동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게 미적분이라는 게 수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내지는 우리 중학교 때 이제 함수를 배울 때요, 중학교 때 이제 석선생님이 얘들아, 함수라는 거는 왜 함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상자에다가 3을 넣으면 6이 되고 뭐 2를 넣으면 5가 되고 4를 넣으면 7이 된단다. 그래서 상자 함자를 써서 함수라는 말을 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함수가 영어로 뭐죠? 펑션. 펑션이, 서양에서 이 펑션이요,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옵니다. 중국은요, 우리 같은 표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래어를 이제 발음할 때 그 비슷한 발음의 그 중국어를 갖다가 이제 쓰는 음차라는 거래요. 그래서 펑션, 함수,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함수라고 읽힌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펑션, 함수.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는 전문가가 다 계신다고요. 중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하학, 기하 한자 뜻 찾아본 사람 있어요? 기하의 한자 뜻을 찾아보면 어찌 기자에 어찌 하자예요. 아, 도형 문제는 어찌어찌 풀다 보면 풀리는 거니까 그랬겠냐고요. 기하학은 영어로 뭐죠? 지오메트리. 찌흐.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기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못 믿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함수랑 기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런 발달 배경이라는 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주제에 부합하는, 우리가 이 수학사를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하고 어떤 흐름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자꾸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에서도 어떤 이것이 왜 나왔으며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단원 간의 어떤 그 연계, 그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수학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 필기 이야기는요, 수업 들을 때는 노트 안 봐요. 연습장 따로 꺼내가지고 노트 안 보고 칠판에 눈을 딱 고정시키고 선생님 설명 딱 귀를 딱 집중한 다음에 그냥 여기는 쳐다도 안 보고 막 필기를 한 거예요. 하다가 중요한 거 나오면은 빨간색 별별별 하면서 막 대충 막 엄청 낙서처럼 필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깨끗한 노트에다가 한번 걔를 옮겨 적으면서 내가 정리를 해요. 이게 왜 좋냐면 일단 그날 저녁에 정리를 안 하면요, 한 2, 3일 지나면요, 내가 쓴 필기를 못 알아봐요. 그날 꼭 해야 돼요. 강제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끝판왕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하겠다고 옆에 자는 친구께서 야 그만 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서 내가 옆에 친구한테 막 억지로 설명시킬 수 없잖아요. 이상한 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쓴 필기를 내 노트에다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내가 또 다른 자아에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이런 깨알 같은 부분까지 이제 연습을 해서 하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 이거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문제풀이요. 유형별 연습. 아까 얘기했죠. 분명 필요하긴 해요. 유형별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는 암기 형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죠. 왜 배우는가? 왜 이 개념을 이 유형의 문제에 적용을 시켰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을 한 번씩은 꼭 하시면서 유형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마스터를 해 나가야지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한계에 도착하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시험 볼 때 매번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훅 풀어버리고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는 거죠. 분명 필요하긴 한데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개념을 썼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수학 선생님들이. 바로 답지 보지 말고 생각 좀 해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것도 아마 많이들 들은 얘기일 텐데 어떻게 해요? 한 10분 15분 고민하면 손을 놓고 이제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왜요? 여러분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막 요 좁은 시야에 갇혀서 뭐에 한번 꽂히면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왔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이 풀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좁은 시야에 갇히기 때문에 이 풀이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 10분 15분 고민하고 나다가 안 되겠으면 일단 다른 문제 풀고 한 걸음 뒤로 와서 보면은 그때서 이 길이 아마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그때 다시 고민해서 이 길인 것 같았는데 또 안 풀려요. 그럼 또 한 10분 15분 고민 안 되면 또 다른 거 풀었다가 보시면은 그때 가서 또 이 풀이가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는 고민을 자꾸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결국 못 풀었어요. 끝내 못 풀었어요. 그러면 나의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다른 문제 풀 때 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공부 잘한다라는 친구들은 그런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짧은 50분짜리 100분짜리 시험 보는 와중에도 이게 생겨요. 어려운 문제 모르겠으면 일단 넘기고 다른 문제 풀고 다시 오면요 그 문제의 솔루션이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설지 활용은 선생님 자꾸 질문을 해서 해설지 해답지 자꾸 보지 말고 질문해서 수학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해설지는 사자마자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잉여 존재네요. 매번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탄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못 풀었던 원인은 뭘까? 해설지에서의 풀이 그리고 내가 막혔던 부분 그 차이에 그 간격은 무엇이었던가? 여기서 이 정리를 사용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결국 세 가지 얘기는 모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얘기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복선 암시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좀 세세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하기 위한 노력. 선생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전에 얘기는 약간 좀 세부적인 스킬 같은 얘기고요. 잘하기 위한 어떤 그 큰 틀의 노력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학부모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럼 어머님 오셔서 우리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학생이 와서 저 수학을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마치 그 질문은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픈데! 완전 아픈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프다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상담 받으러 가서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병원 가서 아픈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뻔한 얘기 하겠죠. 운동 많이 하시고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뻔한 얘기 하겠죠. 수학 선생님도 똑같아요. 어머님들 오셔서 상담하시고 학생들 와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예습 복습 잘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뻔한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선생님들의 강연이 결국은 요약하면 공부해라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건 1대 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얘기와 어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흔한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강연은, 얘기는. 자기계발서도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책들 하나같이 한 줄 요약하면 뭐예요? 열심히 살아, 그거거든요. 왜?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 나만의 학습법을 찾으려면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상담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요. 짧게는 일주일에 3번, 길게는 일주일에 5번도 만나요.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마다.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 수 있고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가요? 제가 2단원에 유독 약한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마다 매번 시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막혀요. 이런 부분에서 막혀요. 내 얘기를 자꾸 하셔야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노란 콧물이 나오는지 녹색 콧물이 나오는지 그냥 멀건 콧물이 나오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너무 더럽나요? 미안해요. 내가 아픈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처방을 제대로 내려주겠죠. 상담을 받을 때 그렇게 상담을 받으세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겐 가장 좋고요. 뭐 어렵다면은 선생님의 그 수강후기에서 선생님의 얘기를 해도 좋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그 EBS 강의의 수강후기에다가 선생님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달게요.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뭐 교과서 중심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교과서, 역시 거봐요. 흔한 얘기죠.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교사 첫 해 한 둘째, 셋째 해 정도까지는 교과서를 사실 무시했어요. 너무 쉬운 책인데 애들한테 뭐. 근데 어느 순간 교과서를 제대로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반성을 했습니다. 교과서는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흐름을 알 수도 있고요. 수학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이 단원을 배우는가, 그리고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왜 이런 문제에 적용되는가, 이 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교과서는 기본으로 마스터하셔야 되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부터 도입부터 얘기했던 왜라는 질문, 아까 수열의 극한 얘기할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A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 단원을 가르치면서 이거를 수업을 하잖아요. 진짜 단 한 명의 학생도 선생님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 학생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수학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냥 믿고 외워버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니까요.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개념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진짜 완벽하게 큰 틀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아까 도입부 했죠. 선생님 수학 잘한다고요. 잘해요. 선생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은 다 잘합니다. 그럼 수학 선생님은 뭔가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뭔가 애당초 우리랑 그 종이 다른, 종속 과목에서 그 종이 다른 그런 존재였을까요? 수학 선생님들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 때는 여러분처럼 수학을 싫어하는 수학 선생님들도 분명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왜 수학을 잘할까요? 단순히 그냥 수학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으니까,
온갖 케이스를 다 알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대답은 흐름을 안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이라는 거는요 정말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라는 거를 잘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수학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 한번 볼까요? 자, 뭐 1학년, 2학년의 교육과정을 보면요,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수학 1부터 배우죠. 수학 1에서 맨 처음에 뭐 나와요? 다항식 배우죠. 다항식 배우면 이제 수식이 연산할 수 있고 인수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수분해 같은 거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연산하고 나면은 우리가 y절편, x절편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을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1이 끝나죠. 수학 1이 끝나면 뭐 배워요? 수학 2를 배우죠. 수학 2를 배우면 수학 제일 처음에 뭐 나와요? 집합 나오죠. 집합을 배우면은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를 배우는 거고요. 그럼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함수의 정역과 공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배워요.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요, 수열이라는 것은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배운 다음에 수열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배우는 거죠. 그럼 수학 2가 또 끝나죠. 미적분 1으로 넘어갈까요? 수열을 배웠으니 미적분 1에서 뭐 배웁니까? 수열의 극한을 맨 처음 배웁니다. 수열의 극한을 공부해야 뭘 배울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면은 미분의 정의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되, 아주 쉬운 함수인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웁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하면 뭘 배우겠어요? 다항함수의 적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미적분 1이 끝나요. 미적분 1이 끝나면 미적분 2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뭘 배워요? 초월함수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초월함수는 뭐 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죠. 그 다음 뭐 배워요? 삼각함수를 배웁니다. 삼각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초월함수를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법을 배우죠. 미분법을 배우면 뭐 배우겠어요? 적분법을 배우죠. 그러면 미적분 2가 끝나요. 그럼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 볼까요? 확률과 통계에서 맨 처음 뭐 배워요? 순열과 조업을 배우죠. 순열과 조업을 배우면 경우의 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공부할 수 있어요. 확률을 배우고 나면 확률 변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률과 통계가 또 끝나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배워요? 기하 벡터를 배우죠. 기하 벡터에서 맨 처음 뭐 나와요? 2차 곡선 혹은 평면 곡선. 우리가 평면사의 곡선을 공부하죠. 그럼 평면의 곡선을 이해하고 나면 뭐 배워요? 평면의 벡터를 배웁니다. 평면 벡터를 배우면 벡터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뭘 배워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배우면 모든 수학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웠겠어요? 오늘의 강연을 위해서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 당시 이걸 외웠겠어요? 아니겠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은. 여러분도 그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유형별 유형의 이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큰 흐름을 이해했을 때 그 좁은 그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미로 밖에 나와서 미로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로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 했어요. 그죠? 미로의 설계자. 예,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해야지 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그 어떤 과목보다 단원과의 그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초를 안 쌓고 지붕을 올릴 수는 없겠죠. 못 믿겠으면 속는 셈 치고 교육과정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왜 이렇게 배우는가? 왜 이렇게 배우는가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좀 더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수학 명언입니다. 처음 이걸 들었을 때 오, 대박! 너무 멋진 말이에요.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 게오르그 칸토. 이 칸토라는 이제 이 형님이 독일의 형님이거든요. 집합론을 만드셨어요. 그 집합이요. 집합론을 만드셨어요. 너무 멋진 말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만드는 어떤 혹시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밑에 선생님이 전문글을 넣어놨어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만드는 모든 프린트나 뭐 이런 거에 꼭 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가 궁금했어요. 원래 이 독일어는 뭘까? 해서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걸 독일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원문은 뭐였을까요? 해서 여쭤봤더니 발음을 배워왔는데 Das Wesen der Mathematik, 수학 같죠? 생긴 게 그렇죠? Mathematik liegt in ihrer Freiheit. Das Wesen der Mathematik, 수학의 본질은
within ear of freiheit. 그 자유로움에 있다. 멋지죠.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요 freiheit라는 요 단어가 자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또 의문이 생겼어요. 여쭤봤죠. 독일 선생님한테. 선생님, 자유라는 요 단어가 영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영어의 자유라는 단어, 자유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죠? 프리덤이 있고 하나 더 있는데 공부 많이 했어요. 리버티. 그렇죠?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프리덤은요? 프리덤 뭐죠? 프리덤! 완전 자유, 해방 이런 의미죠. 리버티는요? 제한된 어떤 제도 내에서 규격 안에서의 자유가 리버티죠. 그래서 독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프라이헤트라는 단어는 칸토가 얘기했던 이 단어는 프리덤일까요? 리버티일까요? 자, 투표! 난 리버티에 좀 더 어울린 거다고 생각한다. 프리덤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다. 독일 선생님 대답은 저 단어의 뜻은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유, 해방. 안 믿기죠? 선생님 그 뭔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학문,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이 말을 느끼는 날이 올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EBS와 선생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